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용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 이슈 외에도 연준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통화정책 불확실성까지 가중됐습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큰 폭으로 흔들림을 기록했고요. 빅테크 종목들의 낙폭 또한 상당 부분 크게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장 내부에 조기 대선 테마주들의 극성스러운 움직임이 더 이어질 것인가 살펴야 되고요. 알래스카 드림, LNG 관련한 프로젝트, 미국과 한국의 협상 카드로 쓰임을 닿을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일정까지도 기다려야 합니다. 거기에 쏟아지는 기업들의 실적까지 살펴가며 전략을 짜야 되죠. 뚜렷한 베팅하기가 참 어려운 장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전략까지 저희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장의 분위기 살피고 돌아옵니다. 부활절 연휴를 보내고 온 뉴욕 증시 다시 한번 폭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 해임 압박이 부담이었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2%대의 낙폭으로 진행이 됐고요. 특히 다우지수 장중 한때 저점 구간에서는 1000포인트 이상까지 낙폭을 벌리면서 1936년 4월 이래 최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다. 이런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밤에는 트루스 소셜을 통해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했는데 보시면 그 워딩이 상당히 공격적이었습니다. 대형 패배자이자 지각쟁이인 파월이 당장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경기의 성장은 둔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굴스비 총재 역시 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감을 드러냈는데요. 연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경제 성장은 둔화하는 어떤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연준이 단호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무역 협상에 진전이 없고 또 어제 우리 발표됐던 대미 수출이 급감한 점 역시 부담이었습니다.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기와도 이 수출액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액이 전반적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무역 경기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선행 지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트럼프의 파월 흔들기에 변동성 지수인 빅스가 19%대 폭등하면서 35선을 지나가고요. 금 선물 가격은 반면 오름세를 가리키죠. 3%대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트럼프의 파월 흔들기에 시장이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경기로서 가지는 영향력을 잘 가늠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트럼프의 파월 해임이 시사하는 바는 이와 같습니다. 연준의 독립성과 달러의 지위가 위협을 받는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것은 좀 과하게 얘기했을 때 연준이 정부의 꼭두각시로 전락하는 이런 어떤 형국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연준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고 또 정부의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는 것이고 따라서 미국 자산에 대한 매도 압력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연준의 신뢰가 붕괴된다면 연준이 공급하는 달러의 지위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간밤 달러 인덱스가 1%대 급락하면서 98선을 가리켰습니다. 3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지게 됐던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3대 지수 장중 저점 구간에서 3%대의 낙폭을 가리켰던 이유 역시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크리슈나 구하 에버코어 ISI 부사장은 만약에 실제로 이 정부가 연준 의장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면 간밤에 나타났던 그 현상, 시장에서의 움직임들이 훨씬 더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국채 수익률은 폭등하고 달러는 폭락하고 주식에서는 투매 현상이 일어나는 등의 반응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포인트는 진짜 해임할 수 있냐 이 여부가 될 것인데 현행법상 가능성이 낮다라고 전문가들은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트럼프의 보좌관들이 해임을 하게 된다면 심각한 공황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실 속으로는 진짜 해임할 생각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트럼프 역시도 경기에 초래되는 이 심각한 부작용들을 생각이 정말 부족하지 않고서야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낮다라는 이야기이고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협박 수준의 압박을 넣는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이는 금리 정책의 영향,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만약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그것을 파월 의장에게 책임 전가를 하기 위해서다라는 해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의 표정을 히트맵을 통해 보시죠. 그야말로 셀 아메리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주요 빅테크주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포진되어 있는데요. 이를 앞두고 하락을 했죠. 테슬라는 내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5.8%대의 낙폭을 기록했고요. 또 이번 주 목요일로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 알파벳 역시 2%대의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반독점 관련해서 재판 소식 들려오고 있다는 점 역시 부담이었고요. 지수를 가장 크게 끌어내렸던 것은 엔비디아입니다. 4.6%의 급락, 6거래일 만에 다시 $100 선을 반납했습니다. AMD와 TSMC 등 반도체주들의 동반 급락 야기가 됐고요. 메타의 경우에는 이제 오늘로써 7거래일 연속의 내림세입니다. 2023년 4월 이후 가장 큰 최장 기간의 내림세가 되겠고요. 이 기간 주가는 17% 넘게 하락했습니다. 유일하게 상승불을 켰던 기술주가 넷플릭스죠. 지난주에 실적 결과가 워낙 잘 나왔었고 이후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영향이었습니다. 헬스케어주들도 일부 약세를 보였는데요. 경구용 비만약에 대한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전했던 일라이릴리 지난주 14%의 급등을 뒤로하고 2%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요. 그리고 역시나 목요일에 22%대 폭락했던 유나이티드 헬스 6%의 하락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종목들의 이슈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렇게 내렸던 데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더 있었습니다. 일단 화웨이 측이 엔비디아를 대신해서 중국 기업들에게 AI 칩을 공급한다라는 보도가 들려왔습니다. 공급되는 칩은 화웨이의 910C이고요. 이르면 내달부터 대량 출하가 이뤄진다라는 로이터의 보도였습니다. 미국이 칩 수출을 금지하면서 그 물량을 화웨이가 고스란히 가져가게 된 것이고요. 오히려 화웨이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아이러니하게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고요. 이 소식도 반도체주들의 부담을 가했습니다. 웰스파고에 따르면 아마존이 일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임대 계약을 중단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TSMC 그리고 서버 기업들이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등의 주가에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주말 사이에 들려왔던 소식, 저가형 모델 Y인 E41의 출시를 최소 3달간 연기한다는 소식 들려왔죠. 아이브스 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지금 테슬라가 비상 상황에 직면했다라면서 만약에 당장 머스크가 본업으로 회귀하지 않는다면 미래 수요가 15에서 20% 영구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은 애플입니다. 거밍치 애널리스트가 관세 위험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다라면서 미래의 예측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주가는 2% 가까운 하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오늘은 어떤 방향으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민영 앵커 받아주시죠. 트럼프발 관세 이슈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지속적인 강도 높은 비난 거기에 국내 조기 퇴선 관련해서 테마주들 실적 시즌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 있다 보니 시장은 명확하게 좀 대기 모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거치길 기다리는 시선인 거죠. 일단 어제 국내장은 다른 아시아 대비해서는 그래도 선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가 상승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끝났죠.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전에 좀 대기 모드로 변동폭이 제한되는 흐름이었고요. 주요 빅테크 업체들부터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쏟아지는 이번 주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고 가자라는 심리가 강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나오는 테슬라의 실적, 일단은 1차적으로 넘어야 되는 첫 번째 관문이 되겠죠. 그나마 긍정적이었던 것은 반도체 수출이 양호했다라는 겁니다. 반도체 부분을 제외하고 어제까지 발표된 수출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10대 주요 품목은 모두 다 감소세를 기록했죠. 반도체만 유일하게 생존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형 반도체 종목들은 버티기 정도의 흐름이었고요. 소부장, 동진 세미캔 등의 종목은 그래도 좀 양호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대형 반도체 쪽이 선전하면서 그리고 중소형 반도체 강세 속에서 반도체 덕분에 잠시 지수가 좀 더 힘을 내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외로 봤을 때는 조기 대선 테마주가 정말 초강세를 시연했던 어제였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이번 주 24, 25일 진행이 되다 보니 조선, LNG 그리고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가 시장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전 대표의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사가 나왔습니다. 주가지수 5천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증권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YTD 기준, 그러니까 올해 상승률 기준으로는 가장 큰 부침 없이 올랐던 게 조선 섹터였죠.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미국 무역대표부의 미국의 중국을 향한 해운사 규제 이슈, 예상보다는 좀 강도가 약했다라는 것이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빌미가 됐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조선주들의 하락이 함께 나타났죠. 이번 주 목요일에 대형 조선사들의 실적이 쏟아질 건데요. 그를 앞둔 조정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차익 실현의 계기가 됐는데 어제 삼성중공업 3%, HD한국조선해양 2% 정도 하락했고요. 그 외 조선 밸류체인도 떨어지긴 했습니다. 다만 낙폭은 그리 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지금 조선 섹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이 되죠. 잠시 후에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조금 대기 모드에 들어갔던 어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밤사이 미국장은 앞서 체린 앵커도 브리핑해 주셨습니다만 정말 셀 USA였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훼손 우려감이 등장했죠. 바로 트럼프 덕분이었습니다. 관세 변수가 악화되느냐 완화되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트럼프 진영에서는 협상이 각국과 원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멕시코 등 일부 국가에서는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혹시나 협상이 늦춰지지 않을까 일부 불안감도 있는데 그 부분은 뉴스상을 추적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트럼프는 파월은 실패자다. 금리를 당장 내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개월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트럼프인데요. 그로 인한 우려감도 시장에 만만치 않게 등장하고 있죠. 연준의 독립성 훼손, 앞서 체린 앵커 이야기를 빌린다면 연준이 트럼프의 꼭두각시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시카고 연은 총재는 연준의 독립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방어적 목소리를 한 번 더 내고 있고요. 에버코어 등에서는 파월의 해임을 시도하게 되면 주식과 채권은 급락하게 될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셀 USA, 달러와 미국의 국채 등을 매도하고 미국의 주식을 파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헤지펀드 거물인 폴싱어가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경고성 멘트까지 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트럼프로 인해 촉발된 갖은 변수 등이 시장을 또다시 흔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시장은 실적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주 S&P 500 120곳 이상에서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특히나 내일 새벽이면 알게 될 테슬라 실적, 1차적인 관문이 되겠죠. 지금으로선 사실 기대치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웨드부시에서는 지금 테슬라의 상황을 코드 레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1분기 실적 쇼크, 우려감이 극대화되고 있는데 관련한 실적 내용과 앞으로의 가이던스 톤이 어떻게 나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표도 계속해서 체크해야겠죠. 지금은 미국의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꽤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밤사이 미국은 경기 선행지수를 내놨는데 4개월째 계속 부진했죠. 관세나 주가 급락 그리고 신규 투자가 부진했던 것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3일 연준의 베이지북에서는 어떤 경기 코멘트가 나오는가를 봐야 되고요. 25일에는 4월 소비자 심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도 꼭 살펴야 되는 경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셀 USA 속에서 미국장의 흐름은 좋지 못했고요. 그 가운데 빅테크의 시세 또한 피해가기 어려웠습니다. 앞서 히트맵에서도 보셨다시피 완전 불바다, 피바다였죠. 대다수의 종목이 하락이었습니다. 애플도 2% 떨어졌는데요. 거밍치가 관세 위험을 받고 있다. 애플은 생산과 판매 모두 다 중국과 얽혀있기 때문에 그 충격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요. 리서치 회사인 모페데이더슨이 목표가를 하향하는 움직임을 내기도 했습니다. 애플 한 달 사이 한 15% 밀려났죠. 193달러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존도 같이 오늘 하락했어요. 월가에서 투자 의견을 낮췄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것이 꽤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한 타격에 대한 우려감, 물류 인프라에 대한 충격도 같이 고려되고 있죠. 그리고 일부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임대 협상을 임시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아마존까지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약간의 중단, 보류, 위축의 움직임이 나타나 보니 AI 반도체 진영 역시나 그렇게 힘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겠죠. 엔비디아도 한번 보시면 주가가 4.5%나 떨어졌습니다. 하웨이 칩 출격과 중국으로의 수출 규제 이것들이 계속 영향을 주면서 엔비디아 역시나 발목 잡히는 흐름으로 추가 하락이었네요. 자, 지역은행이죠. 코메리카 금융주 권에서 하나 넣어봤는데요. 5.7%까지 떨어졌네요. 월간으로도 14% 하락입니다. 경영진이 올해 대출과 예금의 전망이 그리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인 빅테크 종목부터 경기를 반영하는 종목들까지도 같이 밀려났던 미국장이었죠. 그러다 보니 달러 인덱스가 어느덧 98선 초반까지 3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와 가치이죠.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다라는 것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주요 6개 통화 중 다른 통화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는 게 되겠죠. 유로와 프랑, 엔화 등이 되겠습니다. 유로도 달러 대비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 프랑, 스위스 프랑이죠. 달러 대비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셀 USA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인도나 중국 등 다른 자산에 대한 가치는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중국 관련 종목들 미국 내 상장돼 있는 기업 주가 상승은 미국 종목들 대비 훨씬 더 양호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전체적으로는 아픈 미국의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시장 측면에서 그리 우호적인 힘을 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중국 관련한 사업이 좀 도드라진다던가 아니면 개별 테마성 아니면 개별 특징주 모멘텀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겠네요. 이번 주 참 부담스럽습니다. 어제 하루 지나갔죠. 월요일. 그리고 오늘이 되겠고요. 목요일이 가장 집중해야 되는 날일 겁니다. 한미 무역 협상 관련한 내용도 전달이 될 것이고 목요일에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도 굉장히 많기 때문인 거죠. 일단은 내일 새벽에 알게 되는 테슬라와 인투이티브 서지컬 실적 중요하고요. 내일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 나옵니다. 삼바의 실적은 그렇게 실망시켰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실적과 주가가 같이 비례해주지는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만약에 다른 곳에 관심을 둘 곳이 없다면 삼바의 실적이 좋게 나왔을 경우 좀 집중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IBM과 램리서치와 같이 IT 반도체 진영의 종목들 실적이 나오고요. 목요일이 중요하죠. 이날 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큰 조선주들 실적 다 나오고요. HD 현대인프라코어, 현대제철 그리고 미국 기업들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도 그 다음날 새벽경에 저희가 실적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주 참 여러모로 일정
측면에서 부담스러운데 그만큼 또 어찌 보면 반전의 기회가 모색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 함께 호흡해 주시죠. 자, 바야흐로 정태주의 시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광기 타임인데요. 다시금 매일같이 시장에 새롭게 등장하는 종목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세종시 개헌 관련해서 성신양회 어제 상한가 기록을 했죠.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성신양회는 한 8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못지않게 더 빨리 강세를 보였던 게 바로 계룡건설 되겠습니다. 계룡건설도 어제장에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엑스페릭스, 피리오사 관련주, K-엔비디아 관련주이죠. 어제 또 깔끔한 30%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엑스페릭스는 사실 탄핵 인용 이후에 한 14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역시나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피리오사 AI 관련주로 처음 정치 테마주 분류를 할 때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죠. ITI즈는 어제 STO 관련주로 올랐던 것 같은데요.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웹툰 쪽으로는 요즘에 미스터블루가 그래도 시세적 측면에서 탄력이 있죠. 7%, 탄핵 인용 이후 한 65% 정도 오름세에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가운데서 종목들의 순환이 돌고 있고요. 매일매일 누군가의 발언과 누군가의 행보에 따라서 시세가 계속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쫓아가기란 사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정말 단기적 대응을 잘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겠지만요. 사실 쫓아가기는 어려우니 관련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그냥 순서를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찌됐건 관련 종목들의 시세가 정말 광기 타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당분간은 이 안에서 시장의 관심이 좀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가장 뜨겁게 움직였던 쪽이 세종시 개헌이라던가 혹은 피리오사 AI 그리고 K-엔비디아 관련 종목들 어제 이제 미나 앵커가 잡아줬던 3빌리언이나 온코크로스, 원격 의료 AI 단의 종목들도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중에서 저출산 쪽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잠시 주목을 받았다가 최근에는 약간 다른 종목 대비 많이 밀려나 있는 쪽이죠. 저출산. 방향은 알지만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무언가 드라마틱하게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기가 어려워서 어찌 보면 다른 테마 대비해서는 그렇게 강력한 무언가를 보여주지 못해 시세가 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될 겁니다. 한국 여성 1인당 출산율은 0.72명, 굉장히 낮죠.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일본, 프랑스, 대만 등의 저출산 관련한 행보 등을 주목해 봤을 때 청년층의 소득이 줄고 있고 초혼 연령이 올라가고 사회적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여성의 지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문제점은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노년 부양비가 급증하면서 경기 자체가 활력을 잃어가게 되겠죠. 각 분야별로 그럼 저출산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생산 가능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AI, 로봇, 자동화 쪽으로 결국에는 노동력을 대체하는 쪽에 관심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출산 지원 정책은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귀한 자녀에게 아낌없이 돈을 쓰는 이들, 텐포켓이란 말도 있죠. 한 아이를 위해서 주머니 10개가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엄마, 아빠, 고모, 삼촌, 이모, 할머니, 할아버지 등등의 주머니겠죠. 자, 귀한 자녀를 위해 아낌없는 지출, 교육, 육아용품 등의 관련 엔젤 종목들 시세도 기대가 된다라는 시각 등이 있고요. 식품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인구 파이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거리 생산업체들은 분명히 부담이겠죠.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리던가 아니면 해외 판로를 개척해야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외 시장 선전하고 있는 삼양식품 이런 종목들이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이유가 되겠죠. 노령화는 어찌됐건 노인 인구는 질병 노출이 높습니다. 그래서 병원 측면에서 혹은
제약 측면에서는 분명 이건 아픈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라 호재일 수 있으나 그만큼 또 약가 인하 압박도 크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는 약간의 시각이 좀 엇갈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각 산업별로 영향, 방향성도 같이 고민할 필요는 있을 거고요. 자, 때마침 우리 조기 대선 이슈에서 저출산 정책 모멘텀 일부 받는 상황에 뉴욕타임즈에선 또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출산율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각 기관에서 정책 제안을 모으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아이를 낳으면 현금 700만 원을 즉시 지급하는 구상안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출산율의 2배인데 미국도 고민한다. 세계적으로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이겠죠.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트레이딩 관점으로 거론되니까요. 엔젤과 육아 관련주는 이 정도 분류해봤고요. 난임이나 재택근무 일단 넣어보긴 했습니다만 시장이 여기까지 크게 관심을 주지는 않습니다. 일단 엔젤과 육아 관련주 토박스 코리아, 제로투세븐, 깨끗한 나라, 꿈비 등의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4월 4일 탄핵인용 이후에 오른 상승률 정도입니다. 50% 오른 게 꿈비이고요. 토박스 코리아도 43% 정도 상승이었는데 사실 앞서 엑스페릭스나 성신양회, 계룡건설 이런 종목들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굉장히 미약하죠.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이런 정책 이슈 속에서 올라가는 모습은 눈에 띄기도 했었습니다. 어찌 될지 모르나 관심을 받더라도 사실 지금으로서는 정책 테마주 순환 속에 단기적 관점이 되겠는데 체크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가 우리가 참 이런 테마성 이슈 외에 보기가 어려운 게 굵직굵직한 실적이나 한미 협상 등의 이벤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고 가자라는 심리가 꽤 강하죠. 트럼프가 원하는 것 중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알래스카 드림을 좀 이루어주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LNG 수요의 64%를 차지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중에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등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수출하는 미국의 수출 비중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가 우리의 LNG를 더 많이 수입해줬으면 좋겠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알래스카를 새로운 카드로 내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래스카는 지리적으로 이 아시아권과 가깝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협상 카드로 쓰면서 미국의 낙후 지역인 알래스카를 살리는 카드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한 일정 부분 면제를 요구하면서 그들의 LNG를 더 수입하고 알래스카 쪽에 지분 투자에 대한 얘기도 함께 고민을 하게 될까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한미 재무통상장관의 이 만남을 위해서 미국으로 또 출국을 했다. 알래스카 워싱턴으로 출국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알래스카 프로젝트 개발사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지분 참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정말 우리가 이득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관련한 이슈가 나왔을 때 주식시장 참여자로 봤을 때는 관련 밸류체인에 관심을 둬야 될지 아니면 이 뉴스가 또 세론으로 작용하게 될지 그 셈법은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조선 기자재, 밸브, 강관, 철강 그리고 LNG 쪽, 물류 쪽까지 같이 종목들을 일단은 넣어봤는데요.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 조선이 한 2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조정이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한 쉼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가 될 텐데요. 조선은 이번 주 목요일에 실적을 내놓죠.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는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좋은 실적을 내놔도 사실 크게 반응하지 않을 여지가 있겠죠. 오히려 기대치의 부합 정도면 세론으로 여겨질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배 정도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선별 수주와 고가 수주로 인한 것들이 본격적으로 인도되면서 이익 개선이 있을 것이고 3년치 도크는 닫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한 흐름은 추세 가중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의 파워 게임이 계속될 경우 그 가운데서 반사이익 기대도 높다라는 거죠. 일단 1분기 영업이익 추정으로 봤을 때는 한국조선해양의 실적 굉장히 좋을 것으로 드라마틱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과연 이번
이번 주 목요일 이들의 실적 어떻게 발표될 것이고 그것의 시장 반응은 어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실적 내놨던 쪽이 있죠. 바로 하나엔진이었습니다. 매출액은 예상 부합이었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예상을 상회하는 데이터로 발표됐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프터마켓에서는 보시다시피 3% 정도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러한 하나엔진의 앞으로 추이에 대해서도 오늘 시간 허락한다면 저희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반면에 신라젠 애프터마켓에서 급등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시세부터 먼저 보고 갈까요? 애프터마켓에서 20% 정도 상승세 흐름을 강하게 이어가줬죠. 사실 신라젠 같은 경우는 과거에 신라젠을 기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은 정말 보고 싶지 않을 만한 흐름을 기록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2024년도에 55%, 작년에 55% 빠졌고요. 올해 1분기에도 12% 하락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10%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FDA로부터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후보물질 특허 관련한 권리를 인수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일스톤 비용이 좀 절감될 것이다. 이런 분석 등이 나오면서 시간 외에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장이 마감된 이후에 나왔던 소식들을 정리한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아마도 개별 종목들의 모멘텀이 이런 식으로 지속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박앵커의 연결고리 시장 속 내용들 요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장이 흐름 좋지 못했었죠. 트럼프발 통화정책 관세 불확실성이 가중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시도 떨어졌고요. 달러 가치도 하락이었습니다. 금 가격은 올라갔고 엔화, 유로, 프랑 가치도 상승이었습니다. 국채금리 장기물의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냈다라는 것은 장기 국채에 대한 매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미국 자산에 대한 좀 매도 현상이 도드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떨지 걱정스럽습니다. 트럼프가 던지는 이 경기에 대한 우려를 자극하는 여러 요소들은 결국 아시아에도 부담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아시아 한국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소식도 있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악화될 경우 한국의 IT 등의 수출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알파벳에 대해서 컨센 하회 전망을 냈습니다. 알파벳 실적도 이번 주기 때문에요. 관세로 인한 광고 위축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은 소식만 가득 들려오네요. 아마존도 데이터 센터 계약 체결을 일시 중단했다. 이 모든 내용들이 국내 반도체 진영에는 크게 도움될 게 없는 소식들이라는 점에서 오늘 살짝 걱정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있을 키워드는 알래스카 관련한 키워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종목들이 수급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해지고요. 정책 측면에서는 조기 대선을 앞둔 정책 테마주 측면입니다. 앞서 봤던 저출산 등도 들어갈 거고 전일장에서 필요요사 AI 관련주, K-엔비디아 관련주들도 강세였죠. K-엔비디아 관련주에서 디자인하우스 종목들도 꽤 시세들이 있었는데요.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광주 쪽에 AI 시범 도시 이야기가 나오면서 광주 지역의 팹리스로서 어제 주가가 또 한 18% 올라가는 흐름이 있기도 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튈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예측하고 대응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이 꽤 나왔죠.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상법 개정안 이슈에 대한 그의 발언 이슈 속에 자사주 소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또 일각에서 추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신영증권, 부국증권, 미래에셋증권, 롯데지주, 한샘 등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젠 이슈 있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내일 실적 기대치가 꽤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솔루션 등의 태양광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서 각국 동남아 쪽의 규제를 더욱더 강화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미국의
현지 생산 모멘텀 등을 받아갈 수 있는 태양광이 어디가 있을까? 그리고 조기 대선 지금 국면 속에서 민주당의 과거 총선 정책 중에 태양광이 우호적이었다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하나솔루션이 한 번씩 시장에서 지금 특징주로도 거론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들도 그냥 참고용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정으로 봤을 땐 5월과 6월 일정 이 정도 되겠습니다. 어제 보여드린 대로의 내용이었고요. 애플과 FMC 금리 결정, MSCI 편입 후보 결정, 그리고 6월로 넘어가면 대선 일정 등이 있겠죠. 잘 호흡하시면서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섹터 들어가겠습니다. 섹터 분석, 요즘에 아이템 잡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나 앵커 오늘은 어느 쪽으로 좁혀주셨나요? 네, 이번에는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산을 넘어야 이 산은 다 끝나는 걸까요? 정말 산을 넘어도 우리가 봐야 하는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그 안에서 또 이렇다 할 만한 호재가 있다라고 요약을 하기도 좀 애매한 시장입니다. 그렇게 좀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 안에서도 이번 주는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큰 수혜가 예상이 되는 섹터, 자동차 섹터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한국과 미국의 협상을 앞두고 있죠. 여기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자동차와 관련해서 관세 철폐와 관련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라고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때마침 이번 주 목요일에는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이기도 하고 금요일에는 기아의 실적 발표가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맞물려서 다시 한번 주가에 시동을 걸 수 있을지 그 전에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잡아봐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가 흐름을 살펴볼 텐데요.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고요. 2025년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될 텐데 사실 잘 가다가 급락을 했었고 4월 14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14일 트럼프가 이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관세를 좀 유예해보는 조치를 한번 고려해보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잠깐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뭔가 뚜렷한 주가 상승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박스권 내에서 지금은 횡보하면서 관망하는 투자 심리가 더욱더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본 그래프로 보면 조금 더 뚜렷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점들을 기대해 봐야 할까? 이 부분이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1분기 성적표가 공개가 됐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의 1분기 출고 판매량을 살펴보시면 수치만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출고 판매 자체, 현대차는 101만 대 수준을 기록을 했고 도매 판매는 99만 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는 94만 대 수준. 전년과 비교했을 때는 소폭 오르거나 아직은 그렇게 큰 성과는 아니지만 이렇게 척박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어쨌든 숫자 자체는 찍혔다는 점 정도에서만 약간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는 79만 대 수준을 기록하면서 출고 판매량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관세가 부과된 이후에 어떠한 여파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될 텐데요. 사실 어제 이제 4월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 북미향으로 가는 수출량이 14%가 가량 하락했다는 점이 우려 포인트로 잡히고 있는 마당에 4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승용차 수출액도 전년과 비교했을 때 총합해 봤을 때 6% 넘게 좀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아직 관세가 뚜렷하게 부과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벌써부터 1.7% 감소하는 상황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 그리고 1분기 현대차와 기아의 출고 판매량 이 성적표가 나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을 하기에는 약간은 이르다라고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통해서 그 다음 투자 포인트 함께 알아보시죠. 우선은 이렇게 척박한 환경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현대차와 기아 계속해서 어떠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출구 전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제가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인도에서 1분기 역대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은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지금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수출 국가를 다변화하면서 어쨌든 구멍을 좀 막으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인도가 지금 세계 3위 시장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앞으로도 어떤 성과를 내는지도 우리가 앞으로는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봐야 하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판매가를 하반기부터 인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대차와 기아뿐만 아니라 이 관세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가격을 인상하려는 추진안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일단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재고 물량으로 버텨보겠지만 6월부터는 우리도 가격을 인상을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비춘 거고요. 어쨌든 소비자 쪽으로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전이시키면서 그 안에서 가져올 수 있는 매출액에 대한 기대 포인트도 있다는 점 정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가 좀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현대차와 포스코가 이 관세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서 과연 출구 전략을 함께 더욱더 탄탄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 될 것 같고요. 이제 테슬라가 저가형 모델 Y에 대한 미국 내 대량 양산 시점을 2026년으로 미뤘다라는 소식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쟁사 쪽에서 이렇게 뭔가를 미루는 이슈가 나온다는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 쪽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반사수혜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잘 풀렸을 경우에 우리가 어떠한 점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잖아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우선 현대차와 기아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모두 다 가격을 좀 상승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사이클이 시작이 되면서 다시 한번 자동차 가격 상승 사이클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결국에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는 점이 지금 내러티브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 가격의 한 7% 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었는데 이 인센티브를 축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감을 덜어내는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리고 완성차 같은 경우에 2분기의 실적 서프라이즈에 대한 가능성이 짚히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가 그 이유로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제가 헤드라인을 짚어드렸는데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고수익이 보장이 되는 SUV라든지 여러 가지 좀 고수익 차량 모델을 미국에서 이제 좀 판매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현대차와 기아의 포부도 드러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실적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도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가격이 오를 경우에 이제 AS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량 가격이 오름에 따라서 이제 소비자들이 새로운 차를 사는데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교체를 하는 시점이 미뤄지게 되면서 오히려 AS 시장은 붐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점이 또 새롭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AS 시장 활성화 전망 속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쪽은 완성차 쪽도 있겠지만 부품주를 잠시 우리가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도 살펴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부품주라면 부품주 안에서 탑픽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래서 현대모비스를 골라봤는데요. 현대모비스는 일단 현대차와 기아의 이런 접근성도 용이하게 지금 가져가고 있는 분위기이고 증권가에서도 현대모비스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포인트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이 현대모비스도 관세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출량 자체도 타격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 1분기 실적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하회할 것이라는 리스크도 짚히고는 있습니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AS 시장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현대모비스는 이쪽 AS 시장에서 매출액을 좀 메꿔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뿐만 아니라 제너럴모터스 향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쪽으로 부품 수주 가능성이 높게 잡히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대자동차그룹이 현재 로보틱스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로보틱스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현대모비스는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다른 분야보다 조금은 덜 가져갈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이 투자 모멘텀으로 잡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AS 부문에 대한 매출액 그리고 그 시장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숫자로 보기에도 이쪽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보시면 모듈과 부품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감소하거나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AS 부문의 매출액을 살펴보시면 전년 대비 매출액은 8%의 증가세,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5%의 증가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빠져나갈 수 있는 전략을 현대모비스는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지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내지 못한다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덜한 부품주를 노려보는 것이 현명한 전략일지 저희 방송 통해서 함께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수선한 시장입니다. 기다려야 될 것도 많고 당장 소화해야 될 것도 많아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궁금하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미국 증시 대비 한국이 좀 더 잘 버티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안에서 종목들 대응하기는 또 좀 까다로운 장이에요. 어떻게 바라볼지 고민하겠습니다. 진만쌤과 김태성 본부장님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태성 본부장님 이러다 정말 수면 내시경 할 때 잠꼬대로 트럼프 외칠 것 같아요. 네. 트럼프발 각종 불확실성이 확장되고 있어서 미국장이 이 정도로 흔들리니까 우리도 힘 받기가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잘 버티는데 힘을 받을 요소가 없어요. 일단 간밤에 나온 뉴스 중에 그래도 이제 지난 과거와 조금 비교를 해봤었을 땐 지난 과거는 미국과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 속에서 이제 피해가 컸다라고 하면 간밤 미증시 역시나 미국과 중국에 대한 불편한 관세 이야기는 여전히 지속되는데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미국 내부적으로 지금 또 사이가 좋지 못한 트럼프와 파월 연준 의장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과거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연준의 파월 의장과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관계는 좋지 못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서로가 아니죠.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지금 날선 어떤 이제 멘트를 좀 하면서 미국 증시에 굉장히 큰 부담을 안겨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기술주가 가장 큰 부담을 좀 받게 되죠. 또 여기에 플러스 월마트와 같은 기업들까지도 그러니까 그동안에 52주 신고가 지수와 상관없이 아웃퍼폼 했었던 섹터와 종목군들까지도 지금 조정을 좀 받게 되다 보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민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불편한 관계가 사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단 과거 트럼프 1기 때보다는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중국이 요새는 미국이 한마디 했다 그래서 바로바로 강경하게 나간다라기보단 조금 지켜보다가 좀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대신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과 트럼프의 불편한 관계가 조금 더 부각이 되는 상황이나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자국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여기저기 많은 카드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생각해 봤었을 때 지금 물러설 때라기보다는 하방 경직을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한번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을 해볼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트 내에서 세 가지 섹터를 그래도 보유해라 아니면 매수해라 할 수 있다면 세 가지 섹터명은 뭘로 추리시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화장품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조선 방산 중에 이제 이건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태양광 쪽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이제 제가 반도체를 좀 굳이 뽑지 않았던 이유는 반도체는 이미 포트 안에 많이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좀 제외해 본다면
충분히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산업 위주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LS 일렉트릭, 오늘 이제 HD현대 일렉트릭과 같은 기업들이 네. 실적 발표하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인 어떤 전략이지만 당일 실적 발표하는 섹터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흐름을 보였다 하더라도 실적 발표 이후에 세론으로 작용이 되는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HD현대 일렉트릭 실적 발표하잖아요. 네. 만약에 장중에 뭐 숫자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윗골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차라리 종가까지 보셨다가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 종목을 선택을 했다면 그 다음 날 아니면 그 후에 추세를 보고 이제 트레이딩 전략을 짜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섹터 얘기해 주셨고 전력기기에 대해서는 당장의 실적에 어떤 급한 반응을 하지는 말자라는 얘기, 세론이나 꼬리 등에 대한 조심스러운 목소리를 내주셨기 때문에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진만쌤 시장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사실 국내가 미국 대비는 좀 잘 버티고 있고 그 중심에는 일부 개별주들 아니면 정말 조기 대선 테마주들의 흐름이 보이거든요.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이제 주식 운용을 하는 게 맞을까요? 네, 일단 외국인들이 수급이 부재한 상황에서 꽤나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들이 같이 오르려면은 미국 시장이 같이 동반 상승이 올려야지만 한국 시장 기술주들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하고요. 미국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은 그때 한국 기술주를 봐도 늦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슬슬 미국도 관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도 많이 하락은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되게 인위적으로 시장을 조금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보일 수 있을 만한 되게 인위적인 액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설명해 주셨다시피 파월 의장을 억지로 좀 해임을 함으로써 이제 금리 인하를 억지로 하려고 하는 순간마다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트럼프의 입만 조금 조용해지면은 그 확실히 이제 시장의 유동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 하시는 분들께서는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 인내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한국 시장 하시는 분들께서는 기술주를 좀 더 사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뭐 지금 구간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지금 당분간은 한국 시장 자체가 유동성이 워낙 많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치 테마주 혹은 이제 테마성 이슈에 대해서 조금 힘이 강하게 붙는 모습이 이상한 게 아니다. 아마 대선 이전 혹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후보들이 정해지고 그 후보들에 대해서 지지율이 어느 정도 원사이드로 나오게 되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 정치 테마주 우선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글로벌 이제 통화량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이 혹시나 축소가 될까 걱정을 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미국 시장도 여전히 M1, M2 다 증가를 하고 있고요. 한국은 조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유럽도 지금 이제 세 개 국가, 중국까지 해서 4개 국가가 조금 금리 인하 사이클을 좀 빠르게 가져가고 싶어 하고요. 미국은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유동성이 꺾이게 되는 순간부터만 조심하게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금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갑니다. 네. 어제 좀 유난하게 나스닥이랑 디커플링 돼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이게 돈이 많은데 갈 곳은 없으니까 금 올리다가 이제 금도 이제 올리기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비트코인, 즉 디지털 금으로 생각을 해서 올리는 걸 보고서 시장에는 여전히 돈이 많구나 이제 생각이 되면서 저라면은 당분간 진짜로 이제 정치 테마주 혹은 이제 트레이딩 가파르게 하시는 분들께서는 뉴스 좀 체크 빨리빨리 하셔가지고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스 이제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코멘트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정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리오사 AI 뭐 혹은 K-엔비디아 아니면 세종시 국회 이전 아니면 저출산 혹은 아니면 원전 이런 쪽에서 테마로 접근할 때 지금 매력 있게 보시는 쪽은 어디세요, 진만쌤? 슬슬 이제 공통 테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아까 이제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제 아직은 좀 저출산 테마 이런 이제 공통 테마에 대해서는 시세가 좀 덜 나왔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야의 후보가 정해지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공통된 부분들 이제 뭐 저출산 관련된 여러 가지 액션들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 가지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또 설명해 주셨다시피 LNG 관련돼서는 저는 여전히 정책적인 테마로 끌고 가기는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순수하게 아까 원전 또 코멘트 주셨는데 원전하는 기업들이 지금 대부분 LNG 가스터빈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나
BHI 같은 종목들이 이제 LNG 쪽으로 수혜를 실제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라면 원전과 LNG를 결합시켜서 뭐 원전 쪽도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작은 테마 안에 테마 이슈로는 저출산, 그 다음에 조금 끌고 갈 만한 재료로 보시기에는 원전과 LNG를 더해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마 대응으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약했기도 하고 공통돼서 바라볼 수 있는 정책이 나오는 저출산 쪽, 그리고 조금 테마성의 플러스 섹터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게 원전과 LNG 카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자, LNG 카드 내에는 조선 섹터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김태성 본부장님, 조선이 한 2거래일 정도 그냥 쉬었습니다. 네. 조정이라고 할 정도도 아니고요. 그렇죠. 약간의 쉼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뭐 3년간의 도크가 다 차 있지 않느냐, 이미 그 정도 강한 수주를 받은 것은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 등의 논리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실적 전에 좀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프랑스 GTT에서는 계속 뭐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LNG 발주 한국이 가져올 거다, 뭐 이런 네. 희망이라도 끊임없이 있습니다. 조선은 지금 매도 기회입니까? 매수 기회입니까? 매수 기회인데 일단 적극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면 결국 바닥권 대비 얼마만큼 올라온 이후에 일정 부분의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을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그 시간을 갖고 있는 조선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이밍이 공교롭게도 일부 리포트에서는 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조정의 폭이, 그러니까 이 조정의 폭이 해당 산업과 해당 기업의 펀더멘털이 흔들려서라기보단 수급적으로 생각보다 과하게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평상시라면 10주 중에 3주만 팔 것도 리포트도 복잡하고 지금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3주를 파는 것이 아니라 5주, 6주. 여전히 좋게 보지만 아무래도 이제 매도 물량을 조금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수급적인 변화의 어떤 시작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는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않는 이상 크게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조선업은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결국에 이제 수주 잔고와 두 번째로는 수주 선종인데 사실 이제 수주 잔고는 보실 게 없는 게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3년치, 5년치 일감 다 받아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주 잔고의 어떤 속도라기보단 수주 선종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자동차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차량 가격이 높은 차가 있고 조금은 저렴한 차가 있듯이 네. 이 배 선박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조금 비싸게 팔리는 배가 있고 조금 저렴하게 이제 팔리는 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컨테이너선,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여기도 물론 초대형 벌크선이라든지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특수 선박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꽤 비싸지만 우리나라가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LNG 선박 기준으로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도 초대형 LNG 선박 기준으로. 그래서 이 부분의 이 선박 수주 대수가 늘어나는지 여부를 꼭 한번 이제는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유럽과 중국의 관계가 그런데 좀 심상치 않습니다. 생각보다 양국이 좀 서로 친화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제 변수를 고려해 봤었을 때 좋긴 좋으나 너무 공격적으로 지금 다시 매수할 포인트는 아니지 않겠는가?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빠르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는, 그러니까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이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여유롭게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하고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뭐 매수의 의견은 찬성이나 그 또한 공격적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답변이 사실 조선 섹터에 대한 지금의 현 흐름을 좀 고스란히 반영해 주는 답변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GTT에서 LNG선 뭐 40에서 65척 정도 곧 발주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뉴스 등도 지금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 가운데서 한국의 포지션은 크겠지만 이 주가의 이 매매에서는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진만쌤은 어떠세요? 네, 조선은 이제 한 이틀 정도에서 조금 이제 약간 이제 리포트 제목이 되게 자극적이었습니다. 이제 매운 짬뽕을 시켰는데 치즈케이크가 나왔다. 되게 요즘 이제 리포트 내용, 이제 제목을 조금 이제 재밌게 지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순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생각보다 낮은 이제 등급의 좀 제재안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한국이 그러면 중국 쪽도 기회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그런 의문점이 제시가 됐고요. 마침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가득 찬 도크. 매번 그랬듯이 도크 가득 탄 거는 사실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제 좀 노이즈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LNG선을 미국에서 건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 LNG선을 건조하려면 적어도 최소 2030년까지는 이제 지속 딜레이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일감만 가져와도 사실 조선업은 한 사이클 혹은 이제 1, 2년 정도의 시간이 더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여기서 더 조선주가 올리려고 하면은 외국인들 매수세가 붙여야 됩니다. 지금 이제 사실 공매도 어제 상위권 종목들 보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 조선주 쪽에 공매도 이제 거래량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여기서 조선주가 더 올라가게 되려면 사실 코스피 시장에서 반도체 가기 좀 어렵죠. 그다음 2차 전지 가기 어렵죠. 그러면 섹터를 찾아보게 되면 수급받을 섹터가 방산이랑 조선밖에 없는데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으로 안 들어오다 보니까 조선 쪽이 상대적으로 좀 뺏김 현상 혹은 공매도 현상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면 아마 바로 이제 턴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위주로만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박스권 하단까지 밀리게 될 경우는 그때는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좋지만 지금은 또 위치상 애매한 부분들 이제 중간 약간 위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을 믿고 매수하기는 사실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오는 음봉에 한번 잡아보자. 이런 전략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려워요, 섹터가. 산업의 방향과 분위기 그리고 매매가 좀 각각이라서요. 많은 분들의 의견이 올라오고 있네요. 시청자분 한 분은 조선주 매도하고 삼성전자 사야지 이런 의견 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분은 삼성전자 샀는데도 아직까지 1년째 비슷하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으시고요. 참 그렇습니다. 자, 섹터로 한번 이제 좀 더 들어가 보죠. 앞서 전력기기에 대해서 이제 김태성 본부장님의 의견은 받은 것 같고요. 그러면 진만쌤의 의견 듣겠습니다. 전력기기, 피크아웃 논란을 딛고 한 3년 내내 올라가다가 이제 올해는 좀 다르네요. 전력기기가 확실히 좀 힘이 빠지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이제 데이터 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제 빅테크들이 조금씩 가이던스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세에도 자유롭지 못한데 거기에 빅테크 실적 혹은 이제 가이던스 혹은 이제 데이터 센터의 추가적인 이제 건설을 야기하느냐까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뭐 나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좋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점이 조금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전력기기를 그래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려면은 빅테크들의 실적이나 가이던스를 보고 가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외형적으로 굉장히 휘둘리기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혹여나 이제 지금 M7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아마존 데이터 센터로 강자였던 아마존이 이제 추가적인 데이터 센터 건립을 살짝 축소하겠다라는 노이즈 한 번에 거의 5% 10%까지 하락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전력 기기주이기 때문에 실적과 매출의 연관성보다는 외부적인 환경에 조금 더 휘둘릴 가능성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저라면 실적이 잘 나오든 잘 나오지 않든 사실 그렇게 매력도 자체는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빅테크들이 이제 이번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할 때 생각보다 견고한 양의 이제 가이던스나 혹은 이제 데이터 센터 건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베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좀 제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기술적으로 반등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추세적으로 이전의 고점을 깨고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이제 좀 낮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만약에 굳이 본다라고 하시면은 방금 이제 지금 자막 이제 CG로 나가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두 종목 정도만 이제 초대형 이제 변압기 쪽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거고 미국도 굉장히 급하면 또 관세를 또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이벤트성 이슈로 또 단기간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접근하는 건 X지만 여전히 이제 완전 대형 변압기 쪽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도 좋다. 그 외의 변압기는 저는 글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전력기기에 대한 두 분의 톤은 좀 유사하네요.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다른 좀 작은 사이즈 등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봐야 될까요? 상대적으로는 정말 강하게 올랐다가 강하게 쉬고 있는 로봇 쪽, 요런데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사실 고점 대비 꽤 조정을 받았거든요. 지만쌤 로봇 코멘트 있으실까요? 저는 로봇주들은 그래도 이제 많이 조정도 많이 받았고요. 이벤트 이슈도 많기 때문에 지금 오늘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테슬라가 내일 실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안 좋을 겁니다. 좋지 않을 거고 분명히 잔파동 혹은 이제 봉이 되게 길게 나와서 변동성이 클 거로 전망이 되는데 일단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에서 이제 테슬라로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코멘트를 보시게 되면은 테슬라는 뭐 자동차 기업이기보다는 이제 로봇 기업으로 바뀔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본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에 대해서 코멘트하기보다는 이제 옵티머스 이제 로봇에 대해서 언급하게 될 굉장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테슬라가 오늘 이제 너무나 안 좋은 실적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되면 내일 자동차나 혹은 이제 2차 전지 쪽이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로봇 쪽, 휴머노이드 로봇 쪽의 수급을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로봇주들은 하단부 지지가 꽤나 강한 편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섹터 한정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일단은 그 대체거래소 쪽 보시게 되면 하이젠 RNM도 지금 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문봉에 충분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로봇주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들은 종가까지 해서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지고 내일 이제 오전에 만약에 테슬라가 많이 오르게 되면은 차익 실현 한번 내놓는 전략 짜보시면 좋을 거고 결국에 인력비가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대체 이야기들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봉을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에 대한 긍정의 시각이었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이런 로봇이 또 이제 관심 섹터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환율이 이제 달러 약세 흐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세 불안등도 있다 보니까 약간 내부 모멘텀에 집중하는 시각 등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전력 또 긍정의 시각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혹은 이제 상법 개정 얘기가 또 다시 화제가 되면서 자사주 소각 기대감 뭐 이래서 또 증권주들도 관심을 받을 거다라는 시각들도 있고 이런 내부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찾아본다면 어느 쪽을 보시나요? 그러니까 어제 시장에서 인기 투표를 하라 그러면 한국전력이 아마 1위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크게 들어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만큼은 메이저주들의 강력한 픽을 좀 받았던 어제였기 때문에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국전력 이번에는 좀 다른 것인가라고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참 이 트레이딩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저는 기업들 중에 하나가 한국전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시기적인 혹은 이제 규제의 완화적인 부분들이 좀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승하기에도 어렵고 또 크게 상승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상한선은 보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랜 기간 동안 물려 계신 분들이 조금은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없으신 분들이 지금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종목군들이 너무 많은데 네. 한국전력을 사는 것은 조금은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저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투자 성향에 따라서 저는 조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로봇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한 가지 좀 드려보면 네. 지난주에 우리나라 로봇 관련한 ETF 3종이 출시가 됐어요. 네. 코덱스 ETF, 라이즈, 이제 플러스 글로벌 이제 3종의 이제 ETF가 출시가 됐는데 여기서 저는 플러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액티브 ETF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 종목 탑2 중에 테슬라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덱스 미국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있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살짝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플러스 글로벌 휴머노이드 액티브 로봇 액티브 ETF 테슬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담겨져 있으니까 이쪽을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하니까 아까 MSC 편입 얘기 물어봐 주신 청자분이 생각이 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편입 가능 기대감이 조금 있더라고요. 요 MSCI 이슈가 작년에는 막 펜압괴 시리즈 등장하면 엄청 핫했는데 올해는 좀 잠잠하고 오히려 시장에서 더 좀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MSCI 관련해서 편입 기대 종목들 뭐 삼양식품이나 또 뭐였죠? 하나시스템? 네. 그리고 레인보우 로봇? 현대로템. 네. 김태성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작년에 비해서 힘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지금 언급되는 기업
종목들의 주가를 보면 사실 지수보다 아웃퍼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약해질 뿐 힘이 없다고 보여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관심은 가지는 건 맞는데 워낙 이 수급적인 변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객관적으로 그 순간순간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ETF를 투자를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들 지금 저의 생각의 흐름대로 질문을 너무 많이 계속 이어드렸더니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제작진의 재촉을 받고 있습니다. 진만쌤, 그래서 진만쌤은 오늘 어떤 종목으로 좀 집중해 보실 생각이신가요? 네, 저 바이오 쪽이 좀 훈풍이 많이 불고 있어서 바이오 쪽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제 관심 종목 하나 가져와 봤는데, 저 올릭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제 생각보다 낮은 이제 수급에도 불구하고 좀 기관 쪽 매수세가 많이 붙어 있는데, 일단 바이오 쪽이 그래도 나은 게 관세의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게 관세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급락했었을 때 조금 자유로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에 있어서 조금 베니핏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올릭스가 이제 엘라이릴리와의 좀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이제 후보 물질 이전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기술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긍정의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29일 날 뭐 IR 한다는 이야기도 좀 들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고, 최근에 이제 올릭스가 뷰티 쪽으로 진출을 해서 이제 조금 탈모 샴푸 등 뷰티 관련된 멀티플까지 확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현재 주가보다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세 하단에서 바닥을 잡는 종목보다는 추세가 살아있는 바이오 쪽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게 되면서 지금 이제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관련 찍어서 이제 보시게 되면 올릭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는 한번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한번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는 오늘 이제 딱 그 지수가 밀리니까 한번 매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직전 고점인 64,000원까지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릭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저희도 AS 꾸준히 해 나가면서 수익에 대한 논의도 함께 고민해 가도록 할게요. 자, 김태성 본부장님, 어제 에이징랜드가 핫했단 말이죠. 3월 6일에도 말씀 주셨던 종목이긴 한데 에이징랜드로 관심 가게 될까요? 그러니까 본업을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하기보단 정시 테마주의 성향을 좀 띠고 있기에 또 지수가 좋지 않을 때 오늘 아마 또 정태주가 맞아요. 시장을 한번 크게 휩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가격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일까? 물론 테마의 힘을 보면 세종시 이전이라든지 원격 의료 AI가 더 좋겠죠. 하지만 이제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없다고 보여지는 건 에이징랜드이고, 혹여나 물렸을 경우로 좀 대비를 해서도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있는 기업을 좀 찾다 보니 오늘 에이징랜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래도 이제 손절가 3만 원이라는 가격대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시에는 목표가 45,000원. 지금 자막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오늘 제가 에이징랜드를 이야기 드리는 건 정치 테마주로서 이제 수급에 대한 기대, 요거 하나만 보고 가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참 두 분 다 투명하시죠. 포장도 가능하실 텐데 명확하게 얘기를 주셨어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공감하신다면 그것을 감안해서 투자 전략을 짜주셔야 될 겁니다. 두 분과 함께 두루두루 궁금한 섹터와 종목 질문 다 여쭤봤습니다. 진만쌤과 IS의 김태성 본부장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 프리마켓 오픈되고 한 10분 정도 지나갔습니다. 어떨까요? 전체적으로 코스피 대형 종목들 하락권의 출발이네요. 일단 낙폭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하이닉스가 한 1%대 하락이고요.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네요. 1% 정도 하락의 움직임으로 전반적인 종목들 시총 상단에서 떨어지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HLB, 에코프로 등의 종목들 내려가고 있고요. 신라젠이 코스닥 내에서 26% 정도 상승 출발 프리마켓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한 20% 올랐었기 때문에 그 시세를 좀 영향받아서 가는 거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성신양회 정치 테마주죠. 세종시 개헌 관련한 종목으로 지금 부각받고 있는데 지금 불과 한 2주 사이에
80%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오늘도 일단 프리마켓의 시세는 굉장히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한국전력 한번 볼까요? 1% 상승권, 배당 메리트, 그리고 에너지 가격의 하락세로 인한 반사 이익, 또 환율도 지금의 이제 달러 약세 흐름은 좀 우호적일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상대적 대안초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에도 외국인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있었는데요. 일단 오늘도 프리마켓에서는 강력한 시세를 이어갈지 좀 전초전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프리마켓 내용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전략 디테일하게 이어가시죠.